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왜 아픈데도 자꾸 설명해야 할까? 내가 힘든 건 정말 단지 뇌의 문제일까?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왜 내 삶은 여전히 그대로일까? 회복이라는 게 정말 증상이 사라지는 것만을 말하는 걸까? 저는 조울증을 오랫동안 겪어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조울증을 겪는 분들과 가족분들을 만나온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로서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는 중요합니다. 진단도 중요하고 병원 치료도 중요합니다. 저 역시 그 도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울러로 오래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삶은 약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데, 나는 증상만 가진 사람이 아닌데, 내가 무너진 이유 안에는 가족, 학교, 직장, 관계, 가난, 낙인, 외로움 같은 것들도 있는데 왜 치료는 자꾸 내 뇌와 증상 이야기만 할까? 오늘 영상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게 되실 겁니다. 첫째, 지금 전 세계 정신건강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지 이해하시게 되실 겁니다. 둘째, WHO가 말하는 새로운 정신건강 시스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셋째, 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겪는 당사자와 가족이 나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회복의 주체구나 라는 관점을 얻게 되실 겁니다. WHO, 정책, 인권, 탈시설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이런 단어만 들으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나는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내가 무너졌을 때 누가 내 삶을 대신 결정할 수 있는가? 내가 회복한다는 것은 병원 밖에서 어떤 삶을 다시 살아간다는 뜻인가? 오늘은 이 질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조울증을 겪으며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증상 그 자체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조증과 우울증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조증 상태에서는 생각이 너무 빨라지고 현실 판단이 흐려지고 말과 행동이 커집니다. 우울 상태에서는 반대로 모든 것이 멈춥니다. 몸도 마음도 무겁고 미래가 닫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더 큰 질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은 왜 내 이야기를 듣기보다 나를 판단하려고 할까? 조울증 당사자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또 시작이네. 약 잘 먹고 있어? 너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위험하니까 너가 결정하면 안 돼. 물론 주변 사람들의 걱정도 이해됩니다. 가족은 정말 두렵습니다. 당사자가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거나 경제적 문제나 관계 문제를 일으킬 때 가족 입장에서는 일단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의 운전대를 빼앗기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살지? 내가 어떤 치료를 받을지? 내가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할지? 내가 어떤 속도로 회복할지? 이 중요한 질문이 나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특별한 사람들이 나 없이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정신건강 시스템은 정말 나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나를 조용히 만들고 위험하지 않게 만들고 사회가 불편하지 않게 관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걸까? 그래서 저는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시한 정신건강 정책과 전략적 행동 계획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답답함이 단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전 세계 정신건강 시스템이 지금 바로 이 문제를 다시 묻고 있구나. WHO의 새로운 정신건강 정책 가이드라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신건강을 더 이상 병원 안의 문제, 약물 처방의 문제,
증상 관리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인권과 삶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다시 보자는 겁니다. 이건 작은 수정이 아닙니다. 저는 이 변화를 거대한 빙하가 움직이는 모습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빙하는 겉으로 보면 아주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무게와 방향은 엄청납니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형 자체를 바꿉니다. 지금 전 세계의 정신건강 정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심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지만 새로운 접근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당신이 앞으로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신은 어떤 삶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이 질문의 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을 문제로만 만들기 쉽습니다. 너는 조울증이야. 너는 위험해. 너는 관리되어야 해. 물론 진단명은 중요합니다. 진단은 치료 방향을 잡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진단명으로 불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겪었는지, 어떤 사회적 압박을 받았는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다시 붙잡고 싶은지, 이런 이야기가 사라지고 남은 것은 병명과 증상뿐입니다. WHO가 말하는 새로운 방향은 바로 이것을 바꾸자는 겁니다. 사람을 증상으로 축소하지 말자. 정신건강을 뇌 안에만 가두지 말자. 치료를 통제의 언어로만 말하지 말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과 서비스의 중심에 놓자. 회복을 단지 증상 제거가 아니라 삶의 통제권과 의미를 되찾는 여정으로 보자.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조은의 마음 약국이 해온 일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조울증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약 잘 먹어라 라는 말만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도 필요합니다. 당신은 어떤 리듬으로 살아갈 때 안정됩니까? 당신에게 안전한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당신이 다시 일하거나 공부하려면 어떤 속도가 필요합니까? 당신의 회복을 방해하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 중심의 질문입니다. WHO 자료가 지적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기존 정신건강 시스템에 오랫동안 생물의학적 모델에 너무 치우쳐 있었다는 점입니다. 생물의학적 모델은 정신건강 문제를 주로 뇌, 신경전달 물질, 유전, 생물학적 요인으로 설명합니다. 이 모델은 분명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는 조울증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이 단순한 나약함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질환이 의지 부족이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전부가 될 때입니다. 사람은 뇌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돈, 집, 일, 가족, 학교, 문화, 낙인, 차별, 외로움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계속 갈등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낙인을 경험합니다. 취업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친구들은 멀어졌습니다. 밤낮이 바뀌었고 사회적 역할도 사라졌습니다. 이 청년에게 단지 약을 조절합시다 라고만 말하면 충분할까요? 약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이 청년의 삶 전체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주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업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보다 먼저 작은 일거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료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WHO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신건강은 개인의 뇌 안에서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당사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약해서 그런가? 내가 이상해서 그런가? 왜 나는 남들처럼 못 살까? 이렇게 자신을 탓하던 분들에게 새로운 관점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겪는 어려움에는 생물학적 요인도 있지만 삶의 맥락도 있습니다. 당신은 고장난 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은 압력 속에서 버티고 있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내 책임은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은 자신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할 일이 있습니다. 가족은 돌봄과 경계 설정을 배워야 합니다. 전문가는 사람을 진단명만 보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국가는 치료 이후에 삶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는 낙인과 차별을 줄여야 합니다. 책임을 개인에게만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함께 만들자는 것입니다. 결정권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 WHO 자료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리 의사결정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결정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버리는 구조입니다. 물론 현실은 복잡하죠.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자살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증과 정신증 상태에서 판단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족과 전문가가 긴급하게 개입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저도 조울러로 살아오면서 조증 상태에서의 판단력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왜 걱정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개입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위기 개입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해서 당사자의 결정권이 무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병이 있으니까 너가 결정하면 안 돼. 우리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너가 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안전이 먼저야. 이런 방식으로 반복되면 당사자는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WHO는 여기서 지원 의사결정이라는 중요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지원 의사결정은 당사자를 혼자 방치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게 두자는 뜻도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결정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울증 당사자는 안정기 때 미리 위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잠을 3시간 이하로 자면서도 피곤하지 않다고 말하면 위험 신호를 봐주세요. 그때는 가족이 내 카드 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해도 됩니다. 내가 병원에 가기 싫다고 해도 이 신호가 보이면 주치의와 상담해 주세요. 강압적인 말보다 이런 방식으로 말해주면 내가 덜 방어적이 됩니다. 이런 계획은 당사자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사자가 자신의 회복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현실적인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가 아닙니다. 인권은 내 삶에 관한 중요한 결정에서 나를 지워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WHO의 새로운 정신건강 정책 방향은 크게 3가지 철학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권리 기반 접근입니다. 둘째, 사람 중심 접근입니다. 셋째, 회복지향 접근입니다. 권리 기반 접근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도 동등한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설명 들을 권리도 있고 선택할 권리도 있고 지역사회에 살아갈 권리도 있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사람 중심 접근은 서비스를 사람에게 맞추자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서비스에 맞춰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병원 시간에 맞춰야 하고 제도 기준에 맞춰야 하고 복지 서비스의 칸에 맞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중심 접근은 묻습니다. 이 사람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의 회복 목표는 무엇인가?
이 사람의 가족 상황, 경제 상황, 신체 건강, 삶의 리듬은 어떠한가? 회복 지향 접근에서 회복은 단지 증상이 없어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회복은 자기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회복은 의미와 목적을 다시 찾는 과정입니다. 회복은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회복은 내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조울증을 겪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완전히 낫지 않으면 실패한 걸까? 나는 약을 계속 먹으며 회복하지 못한 사람인가? 나는 아직 기복이 있으니까 희망이 없는 걸까? 아닙니다. 회복은 완벽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나의 취약성을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삶의 구조를 만들고 도움을 받을 줄 알고 다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조울증을 가진 사람이 회복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폭풍이 다시 오지 않는 바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와도 침몰하지 않는 배를 만들어가는 것. 개인에게 또는 가족에게 그것이 어렵다면 조은의 마음약국이라는 큰 배에 들어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안에는 약물 치료도 있고 수면 루틴도 있고 가족의 이해도 있고 동료 지원도 있고 일의 속도 조절도 있고 나를 지켜주는 관계도 있습니다. WHO는 이런 철학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5가지 핵심 정책 영역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과 거버넌스입니다. 정신건강을 국가와 사회가 주변 과제로 보지 말고 핵심 과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신건강 정책은 보건복지부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거, 고용, 교육, 노동, 복지, 사법, 지역사회가 모두 연결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조직과 개발입니다. 핵심은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탈시설화는 단순히 병원 문을 닫자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회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자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위기대응 서비스, 동료 지원, 자발적 위기쉼터, 전화상담, 주거지원, 직업지원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인력 개발입니다. 정신건강 시스템이 바뀌려면 사람도 바뀌어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 간호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재활 전문가, 동료지원가, 가족지원가가 함께 일해야 합니다. 특히 저는 동료지원가와 가족지원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료지원가는 교과서로만 배울 수 없는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말은 때로 어떤 전문적 설명보다 깊게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사람 중심 중재입니다. 약물 치료만이 아니라 심리적 지원, 사회적 지원, 경제적 지원, 가족 지원, 교육 지원, 고용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회복의 길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약물 안정화가 최우선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수면 회복이 핵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과의 경계 설정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작은 역할을 다시 갖는 것이 회복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결정 요인 해결입니다. 빈곤, 실업, 불안정한 주거, 차별, 낙인, 외로움, 교육, 경쟁, 직장 내 괴롭힘, 가족폭력, 사회적 고립, 이런 것들은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에게 아무리 좋은 서스펜션을 달아도 도로가 계속 망가져 있으면 차는 결국 고장납니다. 정신건강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회복 탄력성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도로도 고쳐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은 좋은데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닌가요? 조증이나 정신증이 심한 사람에게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탈시설화 하다가 가족 부담만 커지는 거 아닌가요? 지역사회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병원 밖으로 나오라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저는 이 반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문서에는 인권, 자율성, 지역사회 통합이라고 쓰여 있지만 막상 가족은 24시간 돌봄 부담을 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서비스는 부족하고 위기 대응 체계도 약하고 주거와 일자리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조건 탈시설화만 외치면 그 부담은 결국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탈시설화는 병원에서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탈시설화는 지역사회 안에 살아갈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이 있어야 합니다. 위기 때 연락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잠시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작은 역할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료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가 지역사회로 들어와야 합니다. 즉, 병원대 지역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격리대 방치의 문제도 아닙니다. 핵심은 연속성입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원 이후의 삶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병원 치료가 끝났다고 회복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회복은 병원 밖에서 시작됩니다. 또 다른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신질환이 심할 때는 당사자의 말을 믿기 어렵지 않나요? 맞습니다. 위기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무조건적인 방임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 결정권은 고립된 개인의 결정이 아닙니다. 지원받는 결정입니다. 정보를 제공받고 위험을 함께 검토하고 안정기 때 미리 계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조정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를 내버려 두자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를 지워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WHO 자료를 보면서 저는 3가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인사이트는 회복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에게 많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왜 나는 더 강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더 안정적이지 못했을까? 왜 나는 남들처럼 꾸준히 살지 못했을까? 물론 제 삶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회복은 개인의 의지와 사회적 조건이 만나는 시점에서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는 당사자의 목소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시스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신건강 영역에서 당사자는 자주 이야기의 대상이었습니다. 전문가가 당사자에 대해 말합니다. 가족이 당사자에 대해 말합니다. 정책가가 당사자에 대해 말합니다. 언론이 당사자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가 말할 자리는 부족했습니다. WHO가 강조하는 원칙은 분명합니다. 우리에 대한 것을 우리 없이 말하지 말라. 우빼 말이죠. 우리를 빼고 우리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정책의 품질과 직결되는 원칙입니다. 세 번째 인사이트는 회복의 목표는 정상화가 아니라 삶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상이라는 말은 때로 사람을 너무 좁은 틀에 가둡니다. 남들처럼 공부해야 정상, 남들처럼 취업해야 정상, 남들처럼 감정이 안정되어야 정상, 남들처럼 생산적이어야 정상. 하지만 조울증을 겪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남들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리듬을 찾는 것, 나에게 맞는 일의 형태를 찾는 것, 나에게 맞는 관계의 거리를 찾는 것, 나에게 맞는 삶의 속도를 찾는 것, 나의 취약성을 포함한 나다움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더 깊은 회복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조울증 당사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증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단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문제 덩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삶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상처를 겪었고 버텼고 때로는 무너졌지만 여전히 회복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조울증은 분명히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조울증이 여러분의 전부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방치가 아니라 지원입니다. 통제가 아니라 함께 세우는 구조입니다. 고립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의 두려움도 진짜입니다. 가족의 피로도 진짜입니다. 가족의 상처도 진짜입니다. 당사자의 권리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가족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정신건강 시스템은 당사자와 가족을 서로 대립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가족이 모든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삶을 지키면서도 가족의 삶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시스템을 말해야 합니다.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는 시스템, 병원에만 맡기지 않는 시스템,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돌리지 않는 시스템, 지역사회가 함께 지탱하는 시스템. 이것이 WHO가 말하는 방향이고 저는 이것이 앞으로 한국 정신건강 정책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해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질문의 변화가 정신건강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조울증 겪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왜 또 그랬어?가 아니라 그때 무엇이 당신을 무너뜨렸나요? 언제 정상으로 돌아갈 거야가 아니라 당신에게 맞는 회복의 속도는 무엇인가요? 너가 결정하면 위험해가 아니라 당신이 안전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는 WHO가 제시한 정신건강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정신건강은 더 이상 병원 안에만 갇힌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건강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정신건강은 삶의 문제입니다. 정신건강은 지역사회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도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정신질환자는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시스템도 그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도 자신의 삶을 회복할 권리가 있는 시민이라고 믿으면 시스템도 그 방향으로 조금씩 바뀔 것입니다. 저는 조은의 마음 약국이 그 변화의 작은 벽돌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벽돌, 가족의 눈물을 사회적 언어로 바꾸는 벽돌,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를 세우는 벽돌, 정신건강 방송국과 센터를 통해 새로운 회복의 모델을 실험하는 벽돌. 여러분도 이 변화의 관찰자로만 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 안에서 질문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당사자를 진단명보다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해 말할 때 낙인의 언어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회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지역사회입니다. 누군가가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누군가가 무너졌을 때 완전히 낙오되지 않는 세상, 누군가가 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가지고도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은 거대한 정책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어, 시선, 관계, 공간, 콘텐츠,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있어도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이 있어도 존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기를 겪었어도
다시 삶의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정신건강의 흐름도 그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증상에서 사람으로, 통제에서 지원으로, 격리에서 연결로, 관리에서 회복으로, 그 변화의 길 위에서 저도 계속 배우고 말하고 연결하고 함께 걷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 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